안녕하십니까, 스텝산사입니다. 오늘 Q&A 마지막 시간인데요. 질문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웬만하면 제가 다 답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모이기 전에 3달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음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우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달러 약세, 워낙 강세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주식, 채권, 원자재로 자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해지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화는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은 종이에 가깝고요. 실제 돈은 달러입니다. 달러는 금하고 거의 똑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죠. 어딜 가나 뭐 북한에서 달러 쓴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필요한 돈이 아니라고 하면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는 해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도 달러로만 하라는 이유는 외화의 킹이거든요. 그러니까 캐시 is 킹인데 그 캐시가 달러인 겁니다. 물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원화로 바꿔가지고 당장 써야 돼요. 그럼 이거는 외화 자산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화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얘는 원화로 투자를 하고 여유 자금은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위기가 몇 년에 한 번씩은 오잖아요. 위기 때 환율이 반드시 오르거든요. 그럴 때 팔면 되기 때문에 저는 해지를 권하지는 않고 특히 해지를 하시려면 비용이 비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해지되지 않은 상품을 찾아서 달러 베이스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요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무슨 말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미국 보조금을 제외하고 가장 싸다고 주장하는데 왜 전기료는 태양광이 많이 깔린 지역이 제일 비싼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전기료는 원가에 그대로 연동돼요. 그러니까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차입금이 이만큼 있습니다. 자본이 되게 작고 그리고 매년 캐펙스 때문에 프리 캐시플로우가 나지도 않는데도 배당을 계속 줘요. 왜? 이 전기료 받는 거는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처럼 원자재 올랐는데도 전기료 못 올리는 게 아니라 가격 오르잖아요. 그냥 그대로 전기료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든 뭐든 간에 결국 아직은 태양광으로 만드는 전기가 비싸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태양광이 많이 깔린 지역의 전기료가 비싼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라운스님하고 세르지오 포돌스키 축구 선수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분의 질문을 엮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셨어요. 이런 겁니다. 그 겨울이 온다 메모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도 고점에서 주가가 거의 20% 정도 빠져 있고요. 뭐 삼성전자는 반등한 적도 없습니다. 전자는 약간 회사의 이슈라고 치면은 메모리 중에서 HBM은 괜찮은데 HBM을 제외한 나머지가 나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가 나쁘고 생각보다 세트가 안 팔리고 그래서 레가시 메모리가 가격이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했고 SK하이닉스 주가나 마이크론 주가는 반등을 꽤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고 있으니까 이 내용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엔비디아 먼저 전고점을 가버렸고요. 이거 써주실 때 좀 옛날이라 그런데 엔비디아 전고점을 가버렸고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도 저점에서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 내년에 웨이퍼 늘어나지만 HBM 비중이 더 많이 커지기 때문에 HBM을 제외한 나머지 메모리의 공급은 22년의 고점보다도 떨어져 라고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할 거고 전자도 하게 될 텐데 아마 업황에 대한 코멘트는 비슷할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아요. 다만 삼성전자는 소위 말하는 DDR5보다 4가 조금 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뭔가 예를 들어 중국 경쟁업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런 거보다는 더 고도화 DRAM 비중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론이 출발을 했고 이제 SK하이닉스 전자에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메모리 주가는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보고요. 비메모리는 TSMC가 이 첨단 공정 비중, 단자리 공정 비중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파운드리 점유율이 삼성전자랑 계속 벌어집니다. 6년 전에는 점유율 차이가 30%도 안 됐는데요. 지금은 거의 50%가 훨씬 넘어요. 슬프지만 우리 비메모리 투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TSMC는 매달 매출을 발표해요. 그리고 실적 발표 다음 10월 17일 있었는데 실적 발표할 때마다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TSMC가 얘기하는 것만 보고 매출하고 가이던스만 보면 굳이 삼성전자 얘기 들을 필요 없이 비메모리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이제는 첨단 공정 부분은 모든 회사들이 TSMC에 주문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TSMC가 멀쩡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쪽에 있는 비메모리 기업들이 열심히 주문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또 장점은 TSMC가 실적 발표를 제일 빨리 해요. 항상 뭐 10며칠 요때 딱 하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마지막에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미국을 보시는 분들은 TSMC의 월간 매출 그리고 가이던스를 열심히 보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최군님께서 주셨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 후 정상화되면 항상 경기 침체가 왔다는데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도 한번 드렸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는 얘기는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은 거죠. 이건 왜 그런 거냐? 단기가 높다는 얘기는 금리를 기준금리를 많이 올린 상태인데 경제가 너무 나빠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채권을 산 거죠. 이게 역전이 된다는 얘기는 단기 금리가 다시 내려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장기 금리 올라가고 그럼 단기 금리가 내려가서 역전이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기준금리가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이미 내려간 상태에서 역전이 됐기 때문에 역전되고 침체가 오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단기 금리를 낮췄다는 얘기는 침체가 왔거나 침체가 임박했기 때문에 단기 금리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침체가 왔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내려가고 그래서 역전이 해소된 거기 때문에 선우가 바뀐 겁니다.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해소돼서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침체가 왔거나 올 것 같기 때문에 해소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 이번에 해소는 단기 금리가 빠진 것보다 장기 금리가 올라서 해소된 부분도 있어서 과거랑 꼭 똑같이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선후 관계, 논리적인 거 그냥 그림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꼭 맞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설님께서 버핏의 매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촬영하기 전에 이 내용을 찍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워렌 버핏도 사람이더라. IT 버블 때나 리만 사태 때 보시면 주식을 고점에 파는 게 아니에요. 고점을 가는 과정에서 팝니다. 그래서 IT 버블 때는 98년이 현금 비중의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99년에 엄청나게 언더퍼폼을 하고 나서 주식을 99년에 사요. 그리고 물립니다. 리만 때도 2005년까지 주식을 계속 팔아요. 근데 6, 7, 8주가 올랐잖아요. 그때 주식을 또 삽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투자자고 저보다 10,000배, 10만 배 훌륭하지만 이분의 스타일은 내가 꾹 기다렸다가 주식이 고점일 때 때려야지 이게 아니고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지금 좀 비싼 것 같아? 좀 팔자. 비싼 것 같아? 팔자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워렌 버핏이 보기에 주식이 비싸다라는 판단은 맞아요. 맞는데 이분이 팔았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 고점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힌덴버그 리서치 전에 편에서 요 얘기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열님 질문이 있는데 침체가 와서 주가가 15%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미국의 배당주들은 배당을 계속 줄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주가 하락은 시간이 지나면 원위치가 될 것이고 배당 받으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15% 정도의 하락이라면 배당은 아마 계속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은 리만 때도 공적 자금을 직접 받은 시티만 1년인가 배당을 안 줬고 그냥 우리로 치면 정리금융공사에 부실자산 넘겼던 JP모건 같은 회사들은 배당을 줄이긴 했지만 줬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 배당을 늘리지 말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작년하고 똑같이 배당을 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은행 돈 빌려서 배당을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공황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주주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배당 금액을 줄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인텔처럼 회사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뭔가를 하지 못할 때
배당을 없애는 거지. 그냥 일시적인 조정이거나 일시적인 문제가 있어서 회사는 멀쩡할 때는 우리나라는 회사는 멀쩡해도 나라 분위기가 나쁘면 배당을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상.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이 경제가 나빠도 자기 회사가 멀쩡하면 배당 줍니다. 그런 눈치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조정이라고 하면 배당 계속 줄 거고요. 다만 주가는 다른 게 예를 들어 담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주식이 그냥 꾸준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 뭐 왔다 갔다 하지만 흡연 인구가 줄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배당을 똑같이 준다고 해서 주가가 다시 원래대로 꼭 돌아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님 다음 질문이 되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이 긴데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10에서 15% 떨어지는 것도 맞추려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역사적으로 요 주식이라고 쓰셨는데 앞에 제가 미국을 넣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롱에 베팅하는 게 확률이 높고 5년, 10년에 한 번 오는 베어마켓에서 비중 조절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 10에서 15% 떨어지는 것까지 맞추려고 하는 거는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저희가 뭐 11월에 조정이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제가 3월 달에도 4월에 조정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10에서 15% 조정이 오면 50짜리 같습니다. 우리 8월로 돌아가 보시죠. 7월로 돌아가 보시죠. 여기 질문에도 있었는데 대공황 얘기 나오고 FOMC를 임시로 열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와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지금 2달, 3달밖에 안 지났는데 근데 그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예를 들어 작년 8, 9, 10월에 15% 가까이 빠졌거든요. S&P 500이. 그때도 또 약세장 간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중에 보면은 10에서 15%짜리 조정인 걸 아는데 그 조정 한가운데 딱 들어서게 되면 절대 몰라요. 태풍도 지나가기 전까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이 조정이 10에서 15%짜리 조정이라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조정이 왔을 때 쫄지 않으려면 반드시 현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완벽하게 15%짜리 조정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100%다 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 어떡하죠? 또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 15%가 빠진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18이 빠진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많이 빠져서. 이러면 그때 팔 건가요? 그럼 바닥에 주식을 지질 수가 있거든요. 표현을 조금 거칠게 하면.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장기적인 성과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과거를 자꾸 우리가 보고 해석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 상황에 닥쳤을 때를 항상 생각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일부 현금을 가져가자. 내가 이거 만약에 올라서 이걸 못 쓰더라도 할 수 없다. 이거는 이자 받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 어느 순간은 빠질 거거든요. 그때 이걸 다시 쓰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질문이시고 이거 항상 고민해 보시면 모든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에어조단 23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선 전까지는 재무부가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 질문 쭉 많으신데 금리 인하 후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요것도 아주 짧게 대선 금리 인하 후 주가가 올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조정은 사실 이번에 안 온 상태이죠. 뭐 와도 살짝 이미 신고가는 경신했었으니까 결국은 이제 곧 대선이 끝나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과연 트럼프가 되자마자 트럼프는 이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이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대통령은 아닙니다. 1월부터 대통령을 하는 거지만 트럼프는 공언하고 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푸틴에도 전화하고 젤렌스키 전화하고 뭐 다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됐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파월이나 옐런한테도 여러 가지 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파월이나 옐런은 트럼프 말을 들을 의무는 없죠. 왜냐하면 정부가 다르니까. 하지만 이런 고위 관료들이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의 말을 생전 무시할 거냐. 저는 그렇게 되긴 되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럼 만약에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알아서 유동성 관리하고 할 테니까 일단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 11, 12월에 일시적으로 재정이든 통화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덜 풀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장이 괜찮았고 대선 이후에 조정이 혹시나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던샤인님이 주셨는데 대선이 있던 S&P 500 평균 추이가 9월, 10월에 하락하고 11월, 12월에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 데이터 그려보면 어떠냐면요. 9월, 10월 빠진 이유가 명확해요. 왜? 2008년, 2000년, 1932년이 대선해였습니다. 근데 1932년은 대공황, 2000년은 IT 버블, 2008년은 리만. 이때 30%씩 막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을 내버리면 빠진 걸로 보이는 거죠. 그걸 빼고 보면 9월, 10월이 많이 빠진 사례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1, 12월은 원래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 리만 사태, IT 버블, 대공황을 빼고 넣고 많이 빠졌을 때 넣고 계산해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요. 오히려 어떤 경우가 더 많냐면 9월, 10월에 올랐으면 빠지고요. 빠졌으면 내리고. 그러니까 앞뒤로 주가가 다르게 움직였던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시지 마시고 9월, 10월의 움직임하고 11월, 12월의 움직임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해석하시는 게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성이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미국 정부의 부채로 인한 위기는 약하다는 게 결국 골조인데 공감하긴 하지만 1번 의아한 점은 미국 재정정책이 불러올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강도와 재정정책의 시드머니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오는 트러블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돈 조달하려면은 채권 찍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도 올 거고 결국 금리도 올라온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채권을 찍어야 하는데 미국채의 매력이 과거보다는 낮아졌고 그로 인해 뭐 여러 가지 수요가 별로 없을 거다. 이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라는 거잖아요.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물론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은데 이 상황에서 뭐 금리가 조금 오른다는 이유로 연준이 사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순간이 돼서 미국 내 유동성이 좀 없고 금리가 튀고 이러면 그냥 연준이 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국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에 작년 SVB 파산 때 훌륭했던 애널리스트들이 장을 3천으로 간다고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무슨 일만 터지면 미국 정부 부채가 위기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그 중앙은행 자산 나누기 GDP 비율이나 정부 부채 비율은 선진국 중에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규모로 뭐 몇 조 달러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아 보이지만 미국 GDP가 30조 달러예요. 유럽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그러니까 워낙 경제 규모가 크니까 비율로 보면은 괜찮은 거죠. 여담으로 우리나라 예를 들어 가계부채 많이 늘어난다고 몇 조 늘었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한국의 GDP가 매년 성장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쓸 때 반드시 뭘 써주셔야 되냐면 가계부채 늘어난 게 GDP에 얼마인지를 써주셔야 돼요. 그 비율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흐름이 아마 매력이 떨어진 것도 맞고 덜 사주는 것도 너무 맞는 말씀이신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커지면 결국 연준이 사줄 거다. 근데 그게 11, 12월에는 대통령 선거 하니까 모르고 새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결정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연준 의장 새로 오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추가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관세 전쟁이다 뭐다 여러 분란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럼 미국채의 수요는 한층 더 감소하고 연준을 압박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국은 자체 유동성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데 인플레이션 몹시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 트럼프가 되면 여러 가지 뭐 분란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을 트럼프 때 했는지 바이든 때 했는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바이든 대통령이 생겼을 때 오히려 전쟁을 했고요. 트럼프 때는 중국을 그냥 압박하는 수단으로 무역 전쟁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바이든이 됐을 때 이 무역 전쟁을 풀었냐? 전혀 아니죠. 더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는 오히려 더 스트레이트포워드해서 돈 주면 넘어갈 가능성도 사실은 높아요. 물론 여기 쓰신 것처럼 분란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전체적인 프레임은 어떠냐면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 문제 생기고 민주당은 괜찮다 이런 쪽입니다. 근데 바이든 되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 꼭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항상 옳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미국채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 이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결국 연준이 돈을 찍어서 결국 채권을 사줘야 될 텐데
우리 QE, 2008년 QE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버냉키가 했던 아주 좋은 말, 그 책에도 나오는데 그분의 그 당시 주장은 지금이야 QE가 좋은 걸 알지만 처음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QE 해도 직접 재정을 써서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지 않으면 물가 영향 크게 없을 거예요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보시면 물가 영향이 없었죠. 이번에 물가 올랐던 건 결국 코로나 때문에 돈을 찍어서 재정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 심해지는 걸로 보시려면 트럼프가 재정을 진짜 많이 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인플레이션이 세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마지막 질문이시네요. 해리스가 되면 또 좋냐? 정부가 나서서 물가를 통제한다, 어쩐다, 에너지 기업 뭐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커머디티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신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미국은 유가가 너무 올라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됩니다. 근데 과거랑은 달라진 게 미국이 세계에서 원유 생산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를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러시아 전쟁에 전쟁 이렇게 많은데도 유가가 65에서 85를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몇 년 동안 이 박스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결국 미국에서 뭔가 원유를 더 생산하거나 이런 식으로 막을 거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아주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많이 주셨고 다 이게 맞는 말씀, 논리적으로 다 맞고 이런 일이 한국에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마음대로 채권을 찍지 못하니까. 근데 미국은 너무 슬프게도 위기가 생기잖아요, 미국에. 그러면 달러 사요, 오히려 사람들이. 미국 생기면 딴 데 더 문제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는 게 좀 낫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질문 두 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답을 받아왔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1조 밸류님하고 솔비드 킴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비트코인이 주식시장하고 커플링되는 모습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의 가치평가가 어떠냐. 약간 너무 비트코인을 뻥튀기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래서 답을 받아왔습니다. 김유민 의원한테. 첫 번째는 원래 코로나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커플링되고 있긴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상관관계는 매우 낮다. 비트코인하고 S&P 500의 주간 수익률 기준 1년 롤링 상관계수는 3%밖에 안 되고 반면 S&P 500하고 미국을 뺀 MSCI 에퀴 상관계수는 70%로 높다. 결국 전통자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역 배분이 됐든 업종 배분이 됐든 간에 그래도 비트코인의 위험부산 효과는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 장기로 보면 오히려 비트코인 자체로 보면 해치 효과가 있다, 자산 배분 효과가 있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일단 마이클 세일러의 이 밸류에이션은 여기 제가 숫자를 다 받아왔어요. 이게 이제 이 질문일 때니까 지금하고 숫자는 다를 수 있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이 360억 달러인데 이 중에 비트코인은 한 160억 달러 된다.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200억 달러가 기존 자산이라는 거니까 기존 자산이 매출 대비 42배 정도 거래가 된대요. 말이 안 되죠. 42배짜리 회사가 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정 주가 대비 뭐 2배에서 2배 반에 거래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밸류보다 훨씬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나머지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봐야 되는데 나머지는 거의 없으니까 뻥튀기가 맞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되게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사고 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는 인간적으로 저희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비트코인이 오를 때 잘 팔고 빠질 때 잘 사고 또는 필요할 때 잘 추적해서 비트코인을 나 대신 샀다 팔았다 투자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나머지 밸류가 설명이 되는 거죠. 물론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왜 시총이 지금 비트코인 밸류보다 크냐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요 비트코인을 대신 투자해주는 기능까지 있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이 마이클 스트래티지가 너무 비싸잖아요. 비트코인 대신에. 그럼 얘를 사서 투자하는 건 어렵다고 하면 결국 현물, 선물, 뭐 ETF나 비트코인 자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Q&A 진짜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이번 Q&A는 마칠 거고요. 다음에도 저희가 좀 봐서 좀 모이면 꼭 3달이 안 지난다 하더라도 자주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